중국이 남몰래 삼성을 짝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의 큰 욕심이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세라피나입니다. 칠레의 거대한 산사태 현장 끝자락에 서서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와 진흙더미를 기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왔는데 과연 누군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카를로스 토레스를 만났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스페인의 국제구조기관 책임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제가 도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모든 돌 밑에서 이상한 삐소리가 나고 있는 산사태 구역을 가리키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장비가 그 아래에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파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한번 잘못 움직이면 이 전체 더미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손상된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일을 도왔거든요. 아마 같은 기술이 여기 이 산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삐소리는 분명히 그 아래 갇힌 어떤 전자기기에서 나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휴대폰이나 비상신호기를 가진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카를로스를 올려다보며 바로 아래로 파지 말고 옆에서 터널을 만드는 것처럼 파면 어떨지 제안했어요. 그게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작업해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실수든 그 아래 갇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6시간 동안 카를로스와 저는 뜨거운 칠레 태양 아래서 나란히 일했어요. 제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때마다 스페인에서는 다르게 한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각도를 측정하고 다른 돌들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다 보니 그는 제 한국식 방법이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건드리기 전에 센서를 사용해서 더미의 약한 부분을 감지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는 제가 알고 있던 방법보다 빠른 스페인 구조 기술을 가르쳐줬고요.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돌 아래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고 누군가 들을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고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결합해서 해낸 것이었어요. 카를로스는 생존자를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한국식 방법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했어요. 저희 나라가 자신의 나라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마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다쳤지만 살아있었고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카를로스와 저는 한국식과 스페인식 방법이 완벽하게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우리가 계속 팀으로 일한다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들려온 소식은 제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어요. 구조본부 텐트 밖에서 카를로스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국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제가 김세라피나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네 맞다고 대답하며 모국어로 바꿔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배혜진이라고 하며 한국의 재난안전부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어요. 산사태 소식을 듣고 어제 여기로 날아왔다고 했고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아무도 듣지 않는지 주변을 살펴보더니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카를로스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혜진 씨는 영어로 바꿔서 손상된 건물 중 하나에서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이 산사태가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서들이라고 했어요. 혜진 씨는 문서들로 가득한 폴더를 꺼냈어요. 서류들은 더럽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크리스천 하워드라는 미국인의 것으로 대형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혜진 씨가 이 문서들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회사가 이 산에서 비밀리에 광물을 채굴해왔고 그들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불안정한 집안에 대한 보고서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고들, 그리고 안전문서에 위조된 서명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크리스천 하워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은 다른 국제 구조대원들과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금발의 피곤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혜진 씨가 폴더를 들어 보이며 그가 크리스천 하워드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자신이 맞다며 우리가 누구인지 되물었어요. 혜진 씨는 자신이 한국 정부에서 왔으며 이 서류들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크리스천은 그 문서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그것들을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봤어요. 혜진 씨는 단호하게 산사태로 파괴된 건물에서 찾았다고 대답했어요. 당신 회사가 일으킬 수도 있었던 산사태로 말이라고 덧붙였어요. 크리스천은 고개를 흔들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은 모든 안전규칙을 따랐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서류들을 아주 꼼꼼히 연구했었어요. 그녀는 크리스천의 호텔 방 작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여러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6개월 전 날짜의 문서를 보여주며 이 보고서를 보라고 말했어요. 당신 회사의 과학자들이 산이 불안정하다고 말했으며 모든 채굴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 문서를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회사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것을 숨겼다고 했고요. 그가 속삭이듯 말하길 그들이 자신에게 산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안전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미국식 방법이 더 낫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의 안전기준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지진과 산사태를 겪어왔고 실수와 죽은 사람들로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 회사는 우리 전문가들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어요. 이제 그는 한국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옳았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계속해서 가장 나쁜 부분은 당신 회사가 지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우리의 안전 경고를 무시하게 했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돈에 더 신경을 썼다고 했고요. 이걸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다 줌으로써 이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올려다보며 이것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혜진 씨가 먼저 아직 실종된 모든 사람들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대답했어요. 당신 회사가 파낸 모든 터널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을지 알기 위해 그 지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둘째로 당신 회사가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덧붙였어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했고요. 크리스천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어요.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크리스천이 한국의 전문성과 지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다른 나라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이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조용히 말하길 또 다른 일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 회사가 파낸 불법 터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구하려면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지식, 스페인의 구조기술 그리고 미국의 자원을 합쳐서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한국어 대화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듣고 있던 카를로스를 바라봤어요. 영어로 또 다른 구조 임무의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크리스천의 호텔 방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재앙이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혜진 씨와 크리스천이 비밀 문서 더미를 정리하고 있는 동안 저는 제 마음을 침울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 것은 저를 메스껍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휘 텐트를 향해 뛰어가며 카를로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소리쳤어요. 카를로스가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구조 지도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태풍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큰 태풍이고 12시간도 안 되어 우리를 강타할 거라고 했어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폭풍이 도착하면 모든 구조 작업이 중단되어야 해요. 여전히 돌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근처에서 좌절감에 소리치는 누군가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일본어를 하고 있었고 매우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보러 걸어갔고 부서진 드론 조각들 옆에 서 있는 젊은 일본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전자장비로 덮인 하이테크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그녀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자신이 야마모토 레이코라고 하며 일본에서 온 드론 엔지니어라고 말했어요. 이 드론들이 산사태 아래 갇힌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추락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또 다른 드론을 발사하려는 것을 지켜봤어요. 작은 항공기는 공중으로 올라갔고 약 30초 동안 비틀거리며 원을 그리더니 갑자기 통제를 잃고 바위에 추락했어요. 바로 그때 군사 스타일의 구조복을 입은 한국 남성이 우리에게 걸어왔어요. 그의 유니폼을 보니 어떤 특수구조팀의 리더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두꺼운 한국 억양의 영어로 레이코에게 일본 드론 엔지니어인지 물어봤어요. 레이코가 자신이 야마모토 레이코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이 오준혁이라고 하며 한국의 산악구조팀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우리 주변에 흩어진 부서진 드론 조각들을 보더니 아마 일본 기술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 드론이었다면 벌써 작동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레이코의 얼굴이 화와 당황으로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아마 수년 동안 일본 공학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마치 제가 한국의 위기관리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레이코가 준혁에게 일본 드론이 세계 최고라고 쏘아붙였어요. 문제는 당신의 한국 장비가 자신의 무선 신호를 방해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은 수십 년 동안 산악 구조를 해왔다고 말했어요. 아마 당신의 화려한 일본 기술이 실제 산악 조건에는 충분히 튼튼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폭풍 구름들이 더 어둡고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미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며 크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이런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직 그 아래 갇혀 있고 태풍이 치면 우리는 전혀 도울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레이코와 준혁 모두 다가오는 폭풍을 올려다봤어요. 레이코가 조용히 제가 맞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드론이 작동하지 않아서 너무 좌절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일본 기술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어요. 이제 이 드론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아내자고 했어요. 레이코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서 추락한 드론들의 비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은 매우 복잡해 보이는 컬러풀한 그래프들과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그래프 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라고 말했어요. 드론들이 이 고도에 도달할 때마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그 높이에서 완벽하게 날아야 한다고 했어요. 준혁이 몇 분 동안 데이터를 연구하더니 산사태가 일어난 산을 올려다봤어요. 그가 천천히 잠깐만이라고 말했어요. 문제가 당신의 드론이나 우리 장비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산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레이코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준혁이 수천 톤의 바위와 흙이 산허리 아래로 미끄러진 지역을 가리켰어요. 산사태가 이 산의 모양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어요. 미끄러지기 전에는 이 주변의 바람 패턴이 예측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어요. 레이코가 이에 빛으로 눈을 빛내며 이제 기류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어요. 산의 새로운 모양이 자신의 드론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의 난기류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추락하는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두 엔지니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빨리 협력으로 바뀌는지 보는 것은 놀라웠어요. 레이코가 만약 준혁의 한국의 산악 날씨 패턴 지식과 자신의 일본 드론 기술을 결합한다면 아마 이 새로운 바람 조건을 다룰 수 있도록 드론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레이코와 준혁은 나란히 일했어요. 레이코는 자신의 드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고, 준혁은 한국 산맥 주변에서 바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레이코가 마침내 새로 프로그래밍된 드론을 들어올리며 좋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녀가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렀고 드론이 공중으로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비틀거리고 회전하는 대신 산사태 지역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어요. 준혁이 바람 소리를 뚫고 작동한다고 소리쳤어요. 드론의 카메라는 레이코의 노트북 화면에 선명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위에서 돌과 잔의 더미를 볼 수 있었고, 컴퓨터가 밑에 갇힌 사람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레이코가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저기라고 말했어요. 열 영상이 바로 그곳에서 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건 분명히 사람이라고 했어요. 몇 분 안에 드론은 산사태의 다른 부분에서 2개의 열 신호를 더 찾았어요. 3명이 더 모든 그 바위와 흙 아래에서 아직 살아 있었어요. 레이코가 드론이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영상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준혁에게 한국의 산 지식이 놀랍다고 말했어요. 일본 기술은 발전되어 있지만 이런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국의 지혜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준혁이 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일본 드론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정교하다고 대답했어요. 함께하면 완벽한 팀이 된다고 말했어요. 폭풍구름에서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한일 합동 드론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3명의 생존자를 더 찾아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정확히 어디를 파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이 재앙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한 나라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산악 전문성, 일본의 기술, 스페인의 구조 열정, 그리고 미국의 자원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생존자들을 찾았고 국제 협력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만 하면 되었어요. 태풍이 마침내 지나가고 공기 중에 이상하고 조용한 느낌을 남겨두었어요. 카를로스가 산사태 끝자락 근처에서 저에게 이것 좀 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을 봤어요. 태풍이 산의 일부를 더욱 무너뜨렸고 이제 어떤 종류의 지하 터널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멍이 땅에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 아래 갇혀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카를로스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의 장비가 땅 깊은 곳 어딘가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가 여러 방향에서 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가리켰어요. 태풍이 너무 많은 비를 가져와서 지하 개울들이 이제 터널 시스템으로 범람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누군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그 아래로 내려가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극도로 위험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하는 여성을 들었어요. 자신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자신이 엘리사마르라고 하며 저에게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이집트에서 온 위기 심리학 전문가라고 했어요. 생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을 돕기 위해 이틀 전에 여기로 날아왔다고 했고요. 저는 만나서 반갑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세라피나라고 자기소개했어요. 그것은 제가 다른 국제 직원들에게서 봤던 것과 같은 눈빛이었어요. 자신이 현지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눈빛이었어요. 엘리가 계속해서 자신이 전 세계의 재난 피해자들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이집트, 수단, 리비아에서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에 일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성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제 나이 또래였으며 전문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저에게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KBS 뉴스의 기자인 이수진이라고 했어요.
이 재앙이 일어난 이후부터 취재해왔다고 했어요. 이 지역을 아주 잘 안다고 했고 여기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바꿔서 수진 씨를 엘리와 카를로스에게 소개했어요. 수진 씨가 만약 누군가 그 터널로 들어가야 한다면 자신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산맥의 동굴 시스템을 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동굴을 탐험하러 자주 데려가셨다고 했고요. 저는 두 여성이 서로를 불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잠시 생각한 후 좋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내려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태풍 후에 터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모른다고 덧붙였어요. 엘리와 수진 씨가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무전기와 손전등을 테스트하는 것을 도왔어요. 저는 5분마다 무전 연락을 유지하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되면 즉시 나오라고 했고요. 저는 그들이 어두운 구멍 아래로 하강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의 손전등 빛이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첫 10분 동안 그들의 무전 보고는 정상적이었어요. 엘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천장은 안정적이지만 바닥에 물이 많다고 했어요. 그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들린다고 했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은데 아주 희미하다고 했어요. 그 소리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했고요. 카를로스와 저는 무전기 옆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어요. 지하팀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카를로스가 무전기에 대고 엘리 수진 응답해달라고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를 찾았다고 했어요. 남자인데 살아있지만 다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아래 수위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터널이 완전히 침수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고요. 엘리의 목소리가 합류했어요. 생존자가 공황 상태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이제 올라가는 물이 자신을 익사시킬까 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는 영어를 하지 않고 자신의 한국어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수진 씨에게 엘리가 생존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요. 수진 씨가 물이 3개의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곧 나가지 않으면 모두 갇힐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를 뒤에 남겨두면이라고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엘리의 목소리가 그 문장을 끝냈어요. 그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자신들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엘리가 무전기를 통해 단호하게 남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카를로스와 저는 두 여성이 침수되는 터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들었어요. 엘리의 심리학 훈련이 갇힌 남자가 무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수진 씨의 지역 동굴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그들이 올라가는 물을 통해 안전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마침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지쳤지만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이 마침내 구조된 남자를 안고 터널에서 나왔을 때 3명 모두 흠뻑 젖어 있었고 진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의료팀이 생존자를 돌보는 동안 엘리와 수진 씨 모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생명을 구했어요. 엘리가 쉬기 위해 앉으면서 수진 씨에게 한국의 전문성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이 산맥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집트 방법이 항상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자신도 외국 심리학자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했어요. 당신의 훈련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그 남자가 물에서 구조되었더라도 공황으로 죽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는 최고의 해결책이 다른 종류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5일간의 긴 구조 작업 후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생존자 그룹이 산사태의 가장 위험한 부분에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우리의 드론 스캔 결과 최소 4명이 거대한 바위와 비틀린 금속 더미 아래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멕시코 여성이 저에게 돌아섰어요. 자신이 유엔의 비상조정관인 알렉산드라 로페즈라고 했어요. 한국 남성이 저에게 살짝 인사하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자신이 지역 정부 재난 대응 사무소의 김태훈이라고 했어요. 이 여성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렉산드라에게 번역해줬고 그녀는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어요. 멕시코 접근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중장비를 사용해서 바위를 빠르게 치우면 6시간 안에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태훈 씨가 감정이 섞인 두꺼운 억양의 영어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고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면 구조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 둘 다 충분한 이유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산사태를 가리키며 우리가 여기 서서 토론하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멕시코 구조 방법은 지진과 건물 붕괴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왔다고 했어요.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고 덧붙였어요. 태훈 씨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 똑같이 열정적이었어요. 한국의 신중함이 산악 구조에서 수천 명의 죽음을 막아왔다고 말했어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계속 논쟁하는 동안 카를로스가 무전기를 손에 들고 지휘 텐트에서 뛰어나왔어요. 갇힌 생존자들로부터 응급 신호를 받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들의 공기 공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산소 센서가 그들에게 6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준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시간 안에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좌절감으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보라고 했어요. 느리고 조심스러운 한국 방법을 쓸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태훈 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두르다가 더 많은 바위가 떨어지게 하면 확실히 그들을 죽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국제팀이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잠시 그들 둘을 지켜봤어요. 스페인의 열정과 함께한 한국의 정밀함, 한국의 산악 지식과 함께한 일본의 기술, 한국의 지역 전문성과 함께한 이집트의 심리학. 우리가 멕시코의 속도와 한국의 신중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왜 다루고 있냐고 했어요. 멕시코의 효율성과 한국의 안전성을 더하면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고 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알렉산드라와 태훈 씨는 함께 새로운 구조 계획을 개발했어요. 알렉산드라의 멕시코 팀이 강력한 불도저와 크레인을 사용해서 생존자들 바로 위에 있지 않은 큰 바위들과 잔해를 빠르게 제거할 거였어요. 그 다음 한국 구조 전문가들이 위험한 바위 미끄러짐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존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기술을 사용했어요. 4시간 안에 남은 4명의 생존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잔해에서 끌어내졌어요. 그들은 다쳤고 탈수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태훈 씨에게 오늘 한국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실제로 더 빨리 도달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때로는 너무 신중한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에 너무 늦는 위험말이라고 덧붙였어요. 한국, 스페인, 미국, 일본, 이집트,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함께 일해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독특한 강점을 존중하고 각 문화가 문제 해결에 가져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친구들로 끝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위기관리, 스페인의 구조 열정, 미국의 자원, 일본의 기술, 이집트의 심리학, 그리고 멕시코의 효율성이 모두 함께 작동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집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제공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문화가 가르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이해라고 말했어요. 핵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 겸손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눌 만큼 용감한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 이 교훈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의 문제들은 어떤 한 나라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우리의 강점을 결합할 때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이 없어요.